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형이 뭐 당연한 건데요.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놀랄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검토했다. 계엄령, 위수령 군사정부 때나 듣던 그런 단어.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기무사가 이것을 검토했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문건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계엄군 편성 계획이 아니고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어도 군사 반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지휘권이라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군 지휘권 중에서 작전 지휘권, 그러니까 병력을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합참의장한테만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는 없어요. 근데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거든요. 따라서 이런 병력 이동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는 말 그대로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방첩부대인데 방첩부대가 어떻게 이렇게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병력 배치 계획을 보면은 이 707 특임대대를 이동한다는 계획도 있어요. 707 특임대대가 뭐 하는 부대냐면요. 평양에 가서 옛날 같으면 김정은 목을 잘라오겠다는 그런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참수부대가 707 특임대대입니다. 작계 지역 자체가 평양이에요. 그런 부대를 서울 시내에 풀어놓겠다. 이거는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예, 문건 내용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위수령부터 발동하겠다라고 들었느냐면요.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바로 즉각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위수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는 국가가 보유한 국가시설, 주요 시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경비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그 시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성을 보면은 점차 위수령 범위, 활동 범위를 넓혀서 광화문, 국회의사당, 여기까지 들어오겠다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 이 위수령을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겠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사당에도 24단 1개 여단을 투입하겠다. 병력만 9,000명, 전차 40여 대, 장갑차 100여 대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상 국회를 병력과 장비로 중무장한 장비로 포위한 다음에 위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이 3월에 작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3월에. 그렇죠. 2017년 3월 초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탄핵이 되냐 마냐 사실은 헌재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냐 이게 가장 핵심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날짜가 기이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때 예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얘기를 사실 꺼냈었잖아요. 예. 먼저 2016년 11월인가요? 그때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설마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그때도 많이 나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탄핵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탄핵이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리고 되게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혹시 이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예상을 하고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모두 이제 반란군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치려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구현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될 것을 상정하고 그렇죠. 안 될 거라고 다 확신했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되면은 국민들의 어떤 시위는 더 격화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군을 동원해서 막겠다. 그런 발상을 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당황스러운 게 그래요. 근데 이게 군 관계자는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 실제로 병력 동원할 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아니, 있는데 그거는 이 문건이 나온 걸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래요. 사실 기본적인 계엄에 대한 개념 정리는 합참에 가면 이렇게 민사작전처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엄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엄 계획은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옛날에 군 현직에 있을 때 그 계엄 관련 계획 폐기 작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매년 계엄 계획을 조금씩 바꾸는데 바뀌기 전 계획을 전부 다 폐기를 해요. 분량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보면 계엄과 계획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그 계엄과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짭니다. 굳이 계엄사에 여기 기무사에서 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때 5.18 그때 사실은 그 국민들을 향해서 먼저 총을 쏘고 또 뭐 탱크가 들어오고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이 기무사에 나온 이 문건을 보게 되면 그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탱크 뭐 200대, 장갑차 550대, 뭐 무장병력 4,800명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당시 촛불 집회는 알다시피 사실은 정말 평화로운 집회고 애기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군 그러니까 특수 병력들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도대체가 국민을 뭘로 생각했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은 이 문건은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을까? 뭐 최고 마지막으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무사령관들이 당시 누구였느냐? 그 2014년에 그 부임한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입니다. 예. 당시에도 그때 이게 박지만의 인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느냐? 군에서 알짜회 소속이라는 정보 그 중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 부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게 국방부 장관 위에 있는 이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상까지도 분명히 보고가 됐고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안민구 국방부 장관 이 세 사람은 무조건 저는 정말 꼭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 탄핵 있고 나서 뭐 디니전 뉴스로 나온 겁니다만은 청와대에서 탄핵이 안 될 걸로 헌재에서 판단하고 그렇죠. 뭐 케이크까지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고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법률로 고발이 되고 처벌은 가능할지? 제가 보기엔 내란 음모죄가 사실은 가장 적합한 죄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형이 뭐 당연한 건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그 병력을 동원한 거나 물론 근데 이분들이 실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뭐 계획에 불과했다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념 정리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뭐 내란 음모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관건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재판할 때 내란 음모죄가 그때 사실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거하고 좀 같이 괴를 하는 게 아닌가. 군사 반란죄, 뭐 예비 음모 여기 그렇죠.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런 경우는 수괴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대대적인 좀 숙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 저변에는 지금도 이 쿠데타라든지 무력 진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군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짐없이 설령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 동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원 다 색출해서 군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아마 일단은 중수사하기로 했다고 계엄령 얘기 문건 나오죠. 작성을 경위 검토 후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태 때 이석기 그렇죠. 그 한 몇십 명 모여서 그 내란 음모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애들도 모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해볼까 껄껄껄 저렇게 해볼까 껄껄껄 한 건데 그것도 다 내라는 음모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병동원 계획을 포함했다면 더군다나 여기 동원되는 군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중무장한 부대들입니다. 뭐 24단이라는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양평기계화 사단이라고 알고 있는 부대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맹호 부대로 알고 있는 그 수도기계화 사단도 있고요. 이런 부대들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절대로 그냥 계엄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명백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그 3군 사령부가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게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그 8, 11, 26사단 이 사람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획에 사실 근저에 있는 그 육사들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좀 만들어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수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 라인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무사가 뭐 세월호 T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관련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무사는 상당히 공을 져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대표가 2016년 11월 18일 날 이런 정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당시 뭐 청와대 대변인 정영국 또, 예. 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뭐 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고 그런 얘기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런 얘기했을까요? 글쎄 부분적으로는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거는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지를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의도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좀 해괴한 논리인 것이 그래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율을 조금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중과세하겠다. 세율은 최대 0.5%가 인상이 된다고 해요. 보면 그리고 다주택자 세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0.03%의 세율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고 세율은 2.5%인데 2%인데 이 바뀌게 되면은 이 개편안에 따르게 되면 2.8%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물론 100억 이상의 엄청난 소득을 가진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만 연간 한 1,500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억 이상일 경우에. 여기서 보면 이제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과세 형평성 뭐 혹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한 24만 원 정도 더 오르는 셈이다. 그렇지만 3주택자인 19억 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9억 원 정도의 아파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자가 70% 정도에 오르면 1주택자는 30% 정도 세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의 얘기를 입증을 해준 셈인데 이건 아마도 그때 1주택 말고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달 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경우하고 좀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일단은 집은 하나만 가져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표 구간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과표 기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과 세율이 달라지지가 없죠. 않고요. 네. 6억에서 12억인 경우에는 지금보다 약 0.1%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대부분의 강남에 주택을 가지신 분,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 경우에 이분들은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 50억 원, 3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재산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최저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하면 공시 가격이 16억 원이니까 한 30억 밑으로 네, 한 맞습니다. 채만 있어도 세금은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채가 제가 봤을 때는 20억 미만인
20억까지나 갈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정말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나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공장 상가 등 건물 부속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 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오늘 사실 나온 이 정부안은 지난번에 권고안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난번 권고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때에 따르게 되면 세수를 늘리는 게 한 1조 1,000억 원, 2,000억 정도 됐는데 오늘 정부안에 따르면 8,700억 정도만 늘어나는 셈이래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특활비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 금액이.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 원안 역시도 그렇게 강력한 안은 아니었던 걸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용 범위가 지금 최대 잡았을 때 약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30만 명 폭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기에 세율까지도 낮아졌다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울 예, 수도 뭐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다, 뭐 편가르기 증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10년 전 얘기가 그대로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 거죠. 세금 폭탄 뭐 이런 겁니다. 네, 그 10년 전에 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이 종부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표적 증세라는 등 뭐 징벌적 증세라는 등 얘기를 하는데 아니 20억 가지신 분이 뭐 연간 100만 원 정도 세금 더 내는 거 가지고 그걸 징벌적이라고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의 징벌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 세금이 심한 경우는 200만 원, 300만 원인 경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보다 근데 가액을 따지면 자동차가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는 항상 차 가진 사람은 항상 그럼 징벌받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집을 팔고 사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실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내 생활은 점점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팔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냥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팔고 좀 싸들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파는 거 가정해가지고 사실은 판다는 게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걸로 환가한다는 게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예, 않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저도 다주택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으시니까 발음이 안 되시죠. 예, 발음이 안 돼요. 네. 익숙치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든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떨어지는 경우 잘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남의 돈을 끌어들여서 집을 많이 산 사람이 아닌 이상은 현재로서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집을 팔면서까지 뭔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팟빵의 문짱 엄지청님께서도 같은 얘기 했네요. 그 본인 아시는 분이 다주택자라서 집 내놨던데 생각보다 세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걷어들였다고. 누구는 뭐 그러더라고요.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예, 그리고 세금 오른 것보다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안 팔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증여를 많이 해주죠. 자식들에게. 예. 어쨌든 그 사실은 이게 한 채만 있으면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많은 시세 차익을 봐도 한 채만 있으면 그렇게 9억 원 밑으로는 또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 부동산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좀 가격이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애기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군 그러니까 특수 병력들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도대체가 국민을 뭘로 생각했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은 이 문건은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을까? 뭐 최고 마지막으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무사령관들이 당시 누구였느냐? 그 2014년에 그 부임한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입니다. 예. 당시에도 그때 이게 박지만의 인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느냐? 군에서 알짜회 소속이라는 정보 그 중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 부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게 국방부 장관 위에 있는
이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상까지도 분명히 보고가 됐고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안민구 국방부 장관 이 세 사람은 무조건 저는 정말 꼭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 탄핵 있고 나서 뭐 뒤늦은 뉴스로 나온 겁니다만은 청와대에서 탄핵이 안 될 걸로 헌재에서 판단하고 그렇죠. 뭐 케이크까지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고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법률로 고발이 되고 처벌은 가능할지? 제가 보기엔 내란 음모죄가 사실은 가장 적합한 죄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형이 뭐 당연한 건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그 병력을 동원한 거나 물론 근데 이분들이 실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뭐 계획에 불과했다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념 정리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뭐 내란 음모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관건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재판할 때 이제 내란 음모죄가 그때 사실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거하고 좀 같이 괴를 하는 게 아닌가. 군사 반란죄, 뭐 예비 음모 여기 그렇죠.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런 경우는 수개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대대적인 좀 숙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 저변에는 지금도 이 쿠데타라든지 무력 진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군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보면 그리고 다주택자 세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0.03%의 세율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고 세율은 2.5%인데 2%인데 이 바뀌게 되면은 이 개편안에 따르게 되면 2.8%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물론 100억 이상의 엄청난 소득을 가진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만 연간 한 1,500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억 이상일 경우에. 여기서 보면 이제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과세 형평성 뭐 혹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한 24만 원 정도 더 오르는 셈이다. 그렇지만 3주택자인 19억 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9억 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자가 70% 정도에 오르면 1주택자는 30% 정도 세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의 얘기를 입증을 해준 셈인데 이건 아마도 그때 1주택 말고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달 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경우하고 좀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일단은 집은 하나만 가져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표 구간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과표 기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과 세율이 달라지지가 없죠. 않고요. 네. 6억에서 12억인 경우에는 지금보다 약 0.1%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대부분의 강남에 주택을 가지신 분,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 경우에 이분들은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 50억 원,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최저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하면 공시 가격이 16억 원이니까 한 30억 밑으로 네, 한 맞습니다. 채만 있어도 세금은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채가 제가 봤을 때는 20억 미만인
20억까지나 갈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정말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나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공장 상가 등 건물 부속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 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오늘 사실 나온 이 정부안은 지난번에 권고안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난번 권고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때에 따르게 되면 세수를 늘리는 게 한 1조 1,000억 원, 2,000억 정도 됐는데 오늘 정부안에 따르면 8,700억 정도만 늘어나는 셈이래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특활비하고 거의 맞먹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짐없이 설령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 동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원 다 색출해서 군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아마 일단은 중 수사하기로 했다고 얘기 계엄령권 나오죠. 작성을 경위 검토 후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태 때 이석기 그렇죠. 그 한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그거 내라는 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애들도 모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해볼까 껄껄껄 저렇게 해볼까 껄껄껄 한 건데 그것도 다 내라는 뭐가 됐어요. 근데 예. 이렇게 구체적인 병동원 계획을 포함했다면 더군다나 여기 동원되는 군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중무장한 부대들입니다. 뭐 24단이라는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양평기계화 사단이라고 알고 있는 부대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맹호 부대로 알고 있는 그 수도기계화 사단도 있고요. 이런 부대들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절대로 그냥 계엄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명백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그 3군 사령부가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게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그 8, 11, 26사단 이 사람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획에 사실 근저에 있는 그 육사들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좀 만들어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수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 라인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무사가 뭐 세월호 T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관련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무사는 상당히 공을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대표가 2016년 11월 18일 날 이런 정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당시 뭐 청와대 대변인 정영국. 또, 네. 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뭐 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고 그런 얘기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런 얘기했을까요? 글쎄 부분적으로는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거는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지를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의도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좀 해괴한 논리인 것이 그래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율을 조금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중과세하겠다. 세율은 최대 0.5%가 인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형이 뭐 당연한 건데요.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놀랄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검토했다. 계엄령, 위수령 군사정부 때나 듣던 그런 단어.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기무사가 이것을 검토했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문건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계엄군 편성 계획이 아니고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어도 군사 반란 혹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지휘권이라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군 지휘권 중에서 작전 지휘권, 그러니까 병력을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합참의장한테만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는 없어요. 근데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거든요.
따라서 이런 병력 이동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는 말 그대로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방첩부대인데 방첩부대가 어떻게 이렇게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병력 배치 계획을 보면은 이 707 특임대대를 이동한다는 계획도 있어요. 707 특임대대가 뭐 하는 부대냐면요. 평양에 가서 옛날 같으면 김정은 목을 잘라오겠다는 그런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참수부대가 707 특임대대입니다. 예. 작게 지역 자체가 평양이에요. 그런 부대를 서울 시내에 풀어놓겠다. 이거는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예, 문건 내용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위수령부터 발동하겠다라고 들었느냐면요.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바로 즉각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위수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는 국가가 보유한 국가시설, 주요 시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경비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그 시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성을 보면은 점차 위수령 범위, 활동 범위를 넓혀서 광화문, 국회의사당, 여기까지 들어오겠다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 이 위수령을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겠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사당에도 24단 1개 여단을 투입하겠다. 병력만 9,000명, 전차 40여 대, 장갑차 100여 대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상 국회를 병력과 장비로 중무장한 장비로 포위한 다음에 위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이 3월에 작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3월에. 그렇죠. 2017년 3월 초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탄핵이 되냐 마냐 사실은 헌재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냐 이게 가장 그 핵심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날짜가 기이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때 그 예전에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얘기를 사실 꺼냈었잖아요. 예. 먼저 2016년 11월인가요? 그때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설마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그때도 많이 나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탄핵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탄핵이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리고 되게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혹시 이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예상을 하고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모두 이제 반란군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치려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구현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될 것을 상정하고 그렇죠. 안 될 거라고 다 확신했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되면은 국민들의 어떤 시위는 더 격화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군을 동원해서 막겠다. 그런 발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당황스러운 게 그래요. 근데 이게 군 관계자는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 실제로 병력 동원할 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문건이 나온 걸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래요. 사실 기본적인 계엄에 대한 개념 정리는 합참에 가면 이렇게 민사작전처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엄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엄 계획은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옛날에 군 현직에 있을 때 계엄 관련 계획 폐기 작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매년 계엄 계획을 조금씩 바꾸는데 바뀌기 전 계획을 전부 다 폐기를 해요. 분량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보면 계엄과 계획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계엄과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짭니다. 굳이 계엄사에 여기 기무사에서 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때 5.18 그때 사실은 국민들을 향해서 먼저 총을 쏘고 또 탱크가 들어오고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이 기무사에 나온 이 문건을 보게 되면 그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 병력 4,800명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당시 촛불 집회는 알다시피 사실은 정말 평화로운 집회